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9.8m/s 제곱을 스몰 f로 써가지고 그냥 1kg f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말이나 다시 말하면 9.8이 앞으로 가가 9.8kg m/s 제곱인데 이게 뭐죠?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이것도 말하기 입이 아프니까 그냥 9.8 뉴턴 같은 말이죠. 그냥 1kg F란 말이나 9.8 뉴턴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겠죠.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힘 환산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맞습니까? 일.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일. 일. 일을 한다. 좀 철학적인 건데 일을 한다는 게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단면에 이 면적이 A야. 면적이 A고 여기에 분산된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을 다 합하니까 여기가 F예요. F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그 유량 속도가 V예요. V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의 한번 일을 구해 볼게요. 단위 이 면적에서 여기 그 힘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압이 들어가는데 이때 A분의 F를 우리는 프레스 압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 속도 있잖아요.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죠. 그죠? 맞습니까? 움직이는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이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최적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한번 볼게요. 유량 있죠? 유량 Q는 어떻게 되죠? 시간당 최적이 됩니까? 그냥 막 편하게 한번 생각해요. 편하게. 최적인데 여기서의 속도 V하고 여기서의 그 최적 V하고는 다른데 이걸 내가 조금 헷갈리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바꿀게요. 이렇게 여기서의 유량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유량이에요. 유량.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이 최적은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에 맞나? 이렇게 맞나? 그죠? 맞죠? 맞습니까? 이 단면적의 이동거리 요만큼이 있으면 요걸 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 지워버릴게. 여기 최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맞아요. 그죠? 음, 음. 여기서 저 단면적, 요 단면적의 힘에다가, 음, 그리고 유량이라는 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연료체에서 V는 nRT,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맞죠? M이죠, M. 제가 그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눈높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미리 공부하고 왔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는데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자꾸 잡아봐요. 그러면 쉽다니까. 자, 여기서 이게 뭐죠? 압력이 뭐죠? 이게 A분의 맞습니까? 이게 F라는 게 이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 힘이면 단위 면적당은 이 전체 총합의 힘에다가 그 면적을 나눠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압력이야. 최적이 뭐죠, 최적? 최적. 최적은 아까 말했듯이 단위 면적 곱하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하고 없애면 뭐죠? FL은 뭐죠?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2를 이야기했는데 1이 어디 갔나? 어, 요거하고 단위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F하고 L이 뭐냐면 결국은 요거하고 힘에다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더라. 또 한 가지 한번 막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위치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지. 이게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mgh잖아요. 볼까요? 여기서 mg가 뭐죠? F잖아요. 그죠? F인데, 이게 중력이고, 이게 F는 MA 할 때 이거 F잖아. 그지? H가 뭐죠? L이죠. 같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mg라는 힘과 그 위치에, 요만큼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이게 항상 힘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가속도 G, 여기에 요 F라고 일명 말할 수 있는 이 지구 중력 방향의 가속도를 질량으로 곱한 거잖아요. 이게 힘이고. 근데 그 위치만큼. 여기가 질량이면, 여기가 지상이면, 요만큼 만약에 놨을 때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h인 거지. 이 수직 낙하할 때 이 거리 곱해주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수력 발전의 그 물 담수 있죠. 우리 소양강 때문에 물이 요 지상보다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일단 떨어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MGH고 운동 에너지 볼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지금 질량이고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V는 시간분의 세커분의 거리 미터잖아요. 미터의 제곱 이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서 요걸 있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요거를 있잖아. 요거를 m이 두 개니까 곱하기 m으로 이렇게 쓰면 여기 뭐죠? 가속도죠. sorry. 여기 질량이고 여기 가속도고 여기 이동거리죠. 그 단위가 다 똑같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나 PV는 NRT, MRT나 아니면 다 F는 F 힘 곱하기 이동거리하고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또 한 가지 볼까? 전류가 암페어죠. 전압이 V죠. 이것도요, 곱하면은 에너지야. 그래서 전기장의 전류나 이런 중력장에서의 중력장 어디 있지? 이런 중력장에서의 힘을 가진 어떤 그래서 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F는 ma라는 걸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거리만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더라는 것을 뉴턴이 정리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F는 ma, 힘, 그게 있잖아요. 계속 다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PV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죠? 힘 곱하기 여기 힘 곱하기 P는 A분의 F고 V는 AL인데 최적인데 그 곱해가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면 FL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힘 곱하기 거리의 그 에너지 그걸로 다 세상이 돼 있더라. 결국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게 그게 에너지더라. 근데 그게 이런 위치 에너지는 mg에다 h 그냥 이 거리만큼 이동할 거리.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서 mv 제곱은 킬로그램 s 제곱에 세컨의 제곱에 m 이게 뭐죠? 이게 가속도고 그 다음에 여기 f 이게 뭡니까? ma잖아요. ma 여기 m에 해당되고 a에 해당되고 이게 거리에 해당. 이렇게 분해되면 결국은 이것도 전부 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혀 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뭐죠? FL이에요. FL. 그 안에서 이게 F는 MA더라. 근데 여기서 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이게 유도가 된 걸 보면 K R 제곱분의 M1, M2 해가지고 이게 만류 인력일 거야 아마 이렇게 돼. 야가 그 뉴턴이 그 천체를 관찰하면서 두 개의 그 질량이 있는 별들 사이에 이런 힘은 질량이 커질수록 둘 다 질량이 커질수록 중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더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때요? 힘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유도를 하냐면 M1가 K R 제곱분의 M2 여기 있잖아요. 이게 G예요, G. 그래서 요게 지구의 질량이고 요게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이야. 그리고 K 상수를 이제 구해낸 거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해냈냐? 여기 사과가 있어. 이게 M1이 이게 사과야. 사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했을 때 이 K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을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G라는 거를
이제 9.8m/s 제곱으로 나온 유도행 게 여기서 나왔어요. 요런 모델링을 처음에 해가지고 실험을 막 한 거야. 해보니까 K가 나온 거야. K가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M은 뭐 불특정 다수로 여러 가지 질량이 있을 거고, 지구상에. 그리고 지구의 그 질량하고 지구의 반지름 하니까 G가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F는 mg가 처음에 나왔고, 그래서 요거를 좀 범용화 시켜가지고 ma로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F는 ma가 기계공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 F는 ma를 알면 PV는 MRT란 거나 2분의 1 MV 제곱이나 그 MGH나 뭐 다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 1마력이 몇 뉴턴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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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1마력이 몇 뉴턴일까? 어? PS 맞아. 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1마력이 뭐냐면, 1마력이 말에 사람이 한 명이 올라타가지고, 아니면 1마력은요, 말 그대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말에 사람이 두 사람 탔을까? 한 사람 탔을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타고 다녔을 때 그 말이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걸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 절벽이 있어, 절벽이. 절벽이 있고, 여기 도르래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사람이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리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있어, 말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말 잘 그렸는데, 말이 하나, 다리 두 개에 꼬리 있고, 그 다음에, 나 참, 오리같이 생겼네. 이런 말이 있어. 말이 이걸 이렇게 끄는 거야. 그러면 보통 평균, 그 당시에 1마리 갈 때 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75kg이라는 질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야기 다 됐어요. 이 75kg이 9.8 m/s 제곱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요거만큼을 이 말이 끌어올리려면 이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1마력이야. 그러면 계산해 볼까? 75kg에다가 9.8 m/s 제곱이다. 그러면 요걸 그냥 10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75가 750 kg m/s 제곱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게 750뉴턴이 1마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니까. 단위 한산이. 그냥 뉴턴이라는 걸 막 쓰면 또 헷갈린 거야. 그냥 뉴턴이 힘을 발견했으니까 뉴턴이다. 1m/s 제곱이 1뉴턴이다. 똑같은 말. 그래서 그러면 100마력이라면 스포츠카는 한 500마력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반 승용차가 100마력이라면 여기 곱하기 100명을 끌 수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100명, 그 투싼 뭐 이런 거 승용차가 한 120마력 되면 여기 실제로 120명이면 얼마지? 75, 100명만 잡아도 7,000 어떻게 7,500 kg이니까 7.5톤을 7.5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물론 차가 7.5톤을 끌어당길지 안 끌어당길지 차가 바퀴가 헛돌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힘이야.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1마력이 모타로는 몇 킬로와트게? 여기서 킬로와트가 이제 나오는데 이 킬로와트는 이게요 0.75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모타가 0.75 킬로와트일 때 750뉴턴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바로 유도를 하라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모타가 0.75 킬로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요거보다 좀 더 커요. 한 요마탄 모타가 하나 0.75 킬로와트거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한번 재밌는 거 해볼까? 이게 1마력이에요. 1PS가 750이고 0.75 킬로와트의 모타다. 이건 모타다. 모타로 했을 때 자, 여러분 뉴턴이나 킬로와트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운동 힘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겠지. 킬로와트라는 게 이게 같은 힘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그 전기 모터를 써가지고 자동차를 설계한다. 그러면은 전기 모터를 쓸 때 한 100마력짜리 모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75kW짜리 모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 100마력짜리 그 자동차 엔진을 쓰는 거나 75kW짜리 모터를 쓰는 거나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할 때 킬로와트하고 뉴턴 같은 말입니다. 그 힘이라는 뜻은 같은 말이죠. 그 뉴턴에다 미터를 넣으면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위를 환산할 때 항상 킬로그램 하고요. 미터하고 그 다음에 세크 요걸로 다 환산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면 웬만한 거는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단위를 할 때 항상 단위를 이렇게 그 뒤에 단위를 이렇게 쭉쭉 적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렇게 없애면 결국은 힘하고 이 길이가 나오니까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하면은 참 좋은데 오늘 뭐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모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소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이걸 다시 이거 눌러야 되나요? 네. 한번 다시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오늘 또 어김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끝내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날씨 좋은데 좀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왜 안 나오지? 나오나? 예. 자, 여러분들 혹시 미즈미라고 들어봤어요? 미즈미? 미즈미. 일본의 부품 유통업체예요. 거기서는 전 세계의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유통을 해요. 좋은 제품들을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요소품, 기계 요소품들 전시회 가면 이 미즈미 카탈로그를 꼭 하나 구하세요. 그 안에 구해서 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할 만한 그런 요소품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소품들에 대해서 설계 도면도 잘 나와 있고,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성들 이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만한 교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도 로봇을 설계할 때 이 미즈미 제품들에 있는 이런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런 부품도 있었네. 그런 걸 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부품들을 이렇게 탁 보면 거기 설계 그 사양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요. 뭐 부품에 대해서 뭐 어떤 외곽 사이즈라든지 아니 무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꼭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요걸 보고 설계 도면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어링도 있죠, 베어링. 베어링 한번 볼까? 롤러 베어링 있네. 자, 여기서 보면 카테고리 상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와, 어때요? 이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나와 있어. 베어링이, 보니까 관계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제품 사이즈가 형식에 따라서, 어때요? 여기, 이게 뭐죠? 베어링의 그, D가 뭐죠? D가 지름이죠. 베어링이 여기 지름이 한 D가 8mm 정도 되고, B가 4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경, 안에 베어링 그 홀 안이가 3mm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라운드가 뭐냐면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이 라운드가 0.15mm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전격 하중을 보니까 CR 있고 뭐 CRN 있고 CORN 있고 한데 5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560. 여기 560이 어떤 기준일까? 여기 유턴으로 돼 있죠. 유턴이 미터 퍼 세컨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560이라는 거는 56kg까지 견딘다는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뉴턴이 9.8을요, 그냥 10으로 보면 10뉴턴이 1kg F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56kg까지 견디구나. 근데 여기 보면 CR이 있고 COR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뭐냐면 동이라고 돼 있고 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있을 때는 560까지 견디는 56kg까지 견디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18kg까지밖에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베어링이 여기에 점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차가 있잖아요. 차가 가만히 서 있을 때가 부품이 오래 가겠어요?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오래 쓰겠어요? 움직일 때.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점 접촉이 돼가 여기가 녹이 슬어요. 그러면은 더 이제 부품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땐 가만히 있을 때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이게. 그리고 여기 허용 회전수가 있는데 RPM이 있는데 54,000 rpm까지 이 베어링이 견뎌요. 요 내륜에 이게 자꾸 이게 막 돌잖아요, 그죠? 54,000까지. 그리고 장착 관계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DS가 뭘까 한번 볼까요? 여기 DS는 여기 이제 이렇게 베어링이 있으면 여기 축 사이로 이렇게 축이 들어가는데 요게 말이에요. 요게 여기서 오버가 돼가 요까지 튀어나오면 여기 간섭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DS가 폭이 너무 넓어가 여기를 커버를 이렇게 막 튀어나온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DS를 여기가 D가 3인데 4.2 정도까지 여기 넣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DH 상대편 제품들이에요. DH가 뭐냐면 DH는 요 외륜을 잡아주는 거는 6.8인 거야. 그래서 6.8보다는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럼 R이 뭐죠? R이 여기
요 내부가 아까 0.15면 요거와 간섭이 없으려면 라운드는 0.15올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질량은, 이 베어링 하나가 0.61g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를 하는데, 롤러 브레이드를 만든다. 그건 뭐죠? 칼 스케이트라고 하나? 일자형 이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몇 개 있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그게? 뭐라고 하지?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맞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베어링을 쓰려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에, 사람이 이제 그 하중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70kg 사람이다. 그럼 바퀴가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바퀴가 여기 한 서너 개 있잖아요. 근데 인라인 한 사람이 바퀴를 항상 네 개를 이렇게 세 개나 네 개를 밀착해 동시에 안 가잖아. 어떨 때는 한 개로도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한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술을 발휘할 때 그 바퀴 하나에 대해서 바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무게를 다 지탱해야 되는데 움직일 때 56kg밖에 만약에 치지를 못한다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그러면 안전율을 감안해서 보통 안전율이 몇 퍼센트냐면 보통 200%에서 300%를 해야 돼요. 그럼 70kg 곱하기 3을 하면 그렇죠. 210, 210 어떻게 2100 뉴턴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없죠. 그럼 3배를 여유 있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3배를 했으면 뭘 써야 되냐면 한 요 정도 써야 되지. 요 정도. 요 정도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베어링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내륜이 6mm고 요 안에 내륜이 6mm, 6mm 해도 요 손가락 하나지. 손가락 하나 정도의 내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륜은 17mm, 한 요 정도 되네. 요 정도 되네. 17mm고 그 다음에 폭은 6mm, 요 폭은 6mm.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 한 6g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인라인 스케이트 베어링을 한번 뜯어보면 한 요 정도 거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카탈로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미즈미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계할 때 잘 이용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 그럼 내가 역으로 카탈로그 보고 하지 않고, 내가 외경을 기준으로 한 13mm짜리를 쓰고 싶다. 그리고 폭은 5mm짜리를 쓰고 싶고, 내경은 4mm짜리를 쓰고 싶다. 그럴 때 제품은 어떤 게 있지? 보니까 이 제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제품 시리즈를 보니까 683 시리즈가 있고, 그래서 내경사에 뭐 이렇게 하니까 타입은 C624ZZ가 나오네. 어느 거지? 보면 624 요거네. 624ZZ가 결국은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즈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제품들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이 미즘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면 그 부품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보면 LG25C나 패밀리마트가 가격은 비싸지만 급하면 써야 되잖아. 그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막 이제 제품 주문해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조립을 하려고 부품이 다 들어왔는데 없어. 그럼 여기 주문하면 2박 3일 만에 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긴 재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돈이 뭐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이거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요 회원가입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미카니컬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검령도 있고 인데 여기 이런 거를요
매뉴얼을 신청하면 이런 제품들의 매뉴얼에 대해서 다 보내줘. 근데 제 책이 요만큼 두꺼운데 이게 3권짜리인데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 될 것 같아. 책 자체가 완전 칼라로 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투자를 생각하고 10만 원 정도 되는 게 이만큼 막 그냥 보내지. 한질. 책이 막 한질이야, 이 정도. 어. 근데 학생들한테 보내줄지 모르지만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앞에 보면 사용 설명서 있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요소품들 적용 사례 이런 게 다 나와요. 한번 볼까? 기술 정보 한번 볼까? 여기 기술 정보도 있고 자 여기 볼까요? 내가 말했던 국제 단위 SI계 어때요? 제가 말하는 거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자, 또 볼까? 도량령 기준. 자, 여러분들, 이너시아 아시죠? 이너시아. 여기 보면 단면 2차 모멘트가 뭐냐면 회전 관성 모멘트. 들어봤어요? 네, 저번에 그 기계, 아까 뭡니까? 그 회전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토크 계산할 때 한번 이야기해 줬죠. 그게 여기죠.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요렇게 해서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든 게, 뭐, 체육과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뭐,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됐어요. 자, 여기 볼까? 면적 중심 단면의 2차 모멘트 계산법. 뭐, 그거네. 자, 요것도 있고. 또 볼게요. 볼라사의 선정 방법. 볼라사의 선정 방법은 선정 순서는 요렇게 설 때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예 해가지고 볼라사가 지금 여기 요 위에 테이블의 대상물의 하중이 50kg이고 여기 최대 스트로크, 급속 일성 속도, 가감속 뭐 이런 조건을 주면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조건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요런 거에 대해서 내꺼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기계 요소 설계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스프링도 있어요. 스프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볼까요? 자, 스프링 계산은 웬만한 책들보다 여기가 더 잘 돼 있어요. 어, 그죠?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탄성 계수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 여기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이나 나나 이 PDF 한번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면 여기 PDF 누르면 요건 또 안 되네. 이거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다. PDF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제가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도 되고. 그래서 요러한 모든 게 있어요. 자, 볼까? 체인 전동 기구 설계 볼게요. 야, 체인 전동 기구는 어떤 거죠? 이게 스프로켓하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이런 어떤 선정표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볼까? 타이밍 벨트 볼까? 이 벨트의 크기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봐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카탈로그인데 그걸 한국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번역을 해놨는데 일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6.25 전 세계 2차 대전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게 아주 공업 기술이, 가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보면 어떤 기계공학적인 그 설계 계산식이나 이런 거를 간결하면서도 실제로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피팅이 뭐죠? 피팅이. 볼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잘 안 보이는데, G6H7이라는 그런 끼워 맞춤 공차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 자, 볼게요. 내가 설계를 할 때, 보통은 G6에다가 H7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홀은 H7 기준으로 하고요. 축은 G6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축이고, 여기 홀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결합을 하는데, 빡빡하게 결합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밀하게 이걸 이렇게 베어링하고 내가 축에다가 베어링을 이렇게 꼽는 거야. 그러면 베어링은 뭐죠? 베어링은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가공품을 만들어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이게 베어링은 H7으로 되어 있어요. 요 공차가 H7으로 되어 있고 축은 이 공차에 내가 그 정밀하게 그냥 유격 없이 딱 꽂아 넣으려면 가공 정밀도를 지정할 때 G6로 가공하시오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G6 딱 적어놔. 설계도면에. 그러면 가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대상물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정밀하게 그냥 빡빡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정말 자스트하게 이렇게 싹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기호를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이 그냥 대충 해놓으니까 어떨 땐 재수 좀 들어가고 어떨 땐 안 들어가고 막 그래. G6를 딱 기호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신경 써서 가공하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G6가 뭐고 H7이 뭔가 그걸 한번 볼게. 자, 볼게. 축에서의 만약에 3mm에서 6mm일 때는 G6는 어떻게 되냐면 축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게 뭘까? 단위가 마이크로예요. 자, 볼게. 마이크로가 뭐죠? 1mm에 1000분의 1이 얼마지? 1mm에 1000분의 1. 마이크로지.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두께가 몇 마이크로일까요? 맞아요. 40 마이크로, 한 20에서 40 돼요. 어떤 사람은 좀 가는 사람은 한 30 마이크로, 20 마이크로. 자, 그러면 3에서 6mm 정도의 축이다. 그러면은 G6로 한번 볼까요? G6를 보면 FG 아까 봤는데 어디 있지? 한번 볼게요. G6고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마이크로 정도를 더 깎아내는 거야. 이 축이 만약에 이게 축이 6mm짜리다. 그러면 축에 이게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요거를 6mm로 깎지 말고 6mm에서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만큼 더 깎아내라 이 뜻이야. 근데 그 12 마이크로라는 게 눈에 보일까? 안 보여. 그런데 기계에서는 세팅이 돼요. 가공할 때 선반 가공할 때 세팅을 하면 그 기계가 정말 그 0.6 마이크로 정도로 안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6mm까지 닦았는데 거기서 0.6 마이크로만큼 더 들어가 깎아낸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부분은 베어링 볼까? 베어링은 그러면 베어링은 H7이잖아. 자, 볼게요. 베어링이 만약 6mm짜리 축에 H7 한번 볼까? H7은 그 홀이 6mm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라. 그게 0에서 이 가공이 그러니까 어떨 때 0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마이크로만큼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지름이. 요 사이에서 가공
정도를 지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0에서 8 마이크로. 그러면 자, 내 말이 맞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베어링이 만약에 여기 6mm짜리야. 내경이 6mm짜리면 이게 지금 H7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6mm에서 아까 0에서 8 마이크로만큼 구멍이 더 크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베어링들은 대부분이 H7에 맞춰서 나왔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수가 정밀도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여기서 D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여기 6mm인데 6mm보다 8 마이크로가 0에서 8 마이크로가 지름이 더 크다 보면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설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돼요. 또 볼까? 이런 거 제도 표면에 표시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뭐 여기 보면 닫은 면 표면 상태 표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자 여기 볼까? 산술 평균 조도 이런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여기 가공할 때 가공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라 뭐 이런 표시가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면 차분하게 다 읽어볼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볼트 같은 것도 다 여기 다 이렇게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 두꺼운 거 있죠. 기계 요소 설계 그거 사가지고 보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최신 실제로 돼 있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이걸 권해요. 더 저렴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기계 요소 설계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 좀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자도 되고요. 원래 잠을 자줘야지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거 알죠? 잠이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배터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그 잠을 안 자고 운동을 하거나 먹어가지고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은 거기서 그 몸에 그 배터리가 충전이 돼가지고 이 먹은 음식을 연소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잠을 안 주면, 안 잡으면은 몸에 그 호르몬이, 거기 이제 그 촉진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은 잠을 깊이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의 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근육의 양을 늘려주고 싶으면 이 근육은 단백질이잖아. 근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몸에 있어가지고 이 몸매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요소인데 이 단백질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잠이에요. 어, 그렇지. 맞죠? 어, 그래서 잠을 자면은 호르몬 생성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은 근육으로 발전하는데 잠을 안 자잖아? 그럼 이게 성장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변해요, 지방으로. 몸의 혈당이 단백질로 안 가고 지방으로 되면 몸에 이제 살찌지. 그래서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보면 살찔 가능성이 많아요. 스트레스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의 질이 중요하고 그래서 잠이 올 때 조금씩 자주면 이렇게 내가 외웠던 어떤 문제들이 이게 단백질화되면서 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한다?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아. 그 대뇌 피질에 단백질이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뇌가 있으면 뇌는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이 결국은 잠을 자야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이 되면서 거기에 시냅스라는 그 물질, 시냅스라는 그 뉴런과 뉴런이란 그 이런 뇌 세포 사이에 연결 물질이 시냅스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 그 부분이 계속 잘 통하는데 그 강화시키는 부분에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백질이 잠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 막 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장기 기억으로 안 가니까 그 단백질이란 실체로 변환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해도 말짱은 헛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의 그 힌트라면 공부를 만약에 한 30분 했다? 그러면 잠이 오잖아. 자죠. 잠을 또 자. 한 4시간? 뭐 자고 났더니 막 그 다음날이야, 막, 이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요, 옛날에 공부를 한참 할 땐 잠꾸러기가 됐어요. 진짜 비몽사몽간이야. 이렇게 보다가 멍하니 보면 뭔가 막 그 인사이트 하면 뭔가 나와.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그렇게 몽상 비슷하게 막 이렇게 외우려고 이러다가 또 잠이 와. 그럼 또 자. 근데 또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자. 근데요, 이게 희한한 게 내가 모르는 분야에 공부할수록 잠이 더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뇌가 그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뇌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 자야 돼.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아닌 것 떼서 거기는 벌써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 뇌에 있는 이 부분하고 현상으로 해가지고 요 몸을, 눈이나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게 태도라고 해요, 태도. 그 소비자 행동론이나 아니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태도는 나의 과거의 기억 단백질하고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하고 결합이 됐을 때 나오는 하나의 그 사람의 반응이 그걸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 이러면은 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그 뇌에 단백질에 축적된 기억이 현 상황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 그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 항상 사람들한테 매너 있게 대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걸 대했을 때 어때요? 그 나의 머리 내 구조가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면접장에 갔더니 거기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매너, 평소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게 없이 막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단지 내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내가 세상을 보는 건요.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뇌에 축적된 기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건 딴 세상인 거야. 전혀 내가 지금 어디 화성이나 아니면 뭐 금성 이런 데서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낯으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보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반응할 게 있을까? 태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 리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치 조그만 리치 같은 경우에 걔가 집에 지가 보고 자란 게 기억해 놓은 게 저희 내 아빠 엄마 그다음에 집에 이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걔를 만약에 인덕대학교 여기 교실에 갖다 놓으면 걔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발발발발발발 떠면서 그냥 눈치만 보면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기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태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임팩트 있는 강의일수록요 새로운 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오면 잠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명강사란 사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막 임팩트 있게 강의를 했는데 반응은 자고 있어. 그거를 반응을 좋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 내가 강의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 좋게 생각해야 돼. 어. 그래서 저는요,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면요, 어려운 강의를 막 하잖아? 어려운 걸 저는 쉽게 말하는 게 하나의 저희 이제 모토인데, 쉽게 말하지만, 아까 그 단위 같은 거, 아까 쫙 이야기했지. 벌써 그 단위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 반은 자고 있더라고. 그럼 미즈미 또 이야기 딱 하니까 거기서 또 반이 더 자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강의를 잘한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왜? 여러분들의 뇌를 내가 고려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막 내가 막 뒤죽박죽이가 막 강의를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런 지각 체계, 내 몸 속에 나의 눈, 귀, 그 다음에 냄새, 촉감, 이 기분들 이런 게 모든 게 접목이 돼가지고 어때요? 나의 그 지금 몸속의 단백질, 에너지하고 결합이 돼가 머릿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배울수록 잠이 많이 오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왜 잠이 올까?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잠이 안 오는데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잠이 자꾸 줄어들어. 왜 줄어드냐면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야. 마음의 근육이. 생각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잖아. 처음에는 잠이 많이 와. 근데 마라톤 할 때 처음에는 마라톤 42.19 뛰고 나면 몸이 빠간해가지고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막 다리 절고 다니고 이렇게 다리 막 티 다 내고 다니고 그런데 그거를 한 몇 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적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다리 안 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래 뭐냐면 몸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는 막 근육 만들고 막 이렇게 갑바 넣고 막 이렇게 헬스하고 이런데 생각의 근육을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근육. 그래서 생각의 근육이 딱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성공이 보장이 돼. 희한하죠? 그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뭘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내 생각의 깊이가 딱 정립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임팩트 있게 나가면요. 그 사람의 배경은 안 본다니까. 자, 봐요. 연예인들이 그 공부를 잘하거나 배경이 좋아서 연예인 합니까? 아니잖아.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잖아.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세상에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똑똑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출세할 거다. 그게 첫 번째야.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받으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85%는 그 사람 자체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건 10%도 안 돼요. 85%는 세상에 관심을 받을 행동을 한 거야. 남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 사람 똑똑한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성공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그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서 나의 생각의 마음, 근육이 많이 생겼을 때 똑똑해져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보고 해도 어떤 사람 책을 하루에 많이 보잖아. 근데 그건 책 중독이지. 그게 책이 자기께 된 게 아니야. 지식적으로만 쌓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책 뭘 하나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프레임, 그걸 딱 가지면요.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료체라든지 기계 요소라든지 이런 어려운 학문일수록 그
내용에 메모리 돼버리면 내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열유체하면 열유체에 대한 나만의 관을 딱 가지고 들어가야지 재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과일을 만드는데 과일 만드는데 보면 뭐 이렇게 과일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저 과일 칼인데 그걸로 이렇게 딱 자르니까 그냥 하트도 되고 뭐 그렇잖아. 근데 이 하트가 돼 있는 이걸 관이라고 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재단을 해버려야 돼.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내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걸 접해야지. 예를 들어 열유체하면 열유체의 관은 뭘까? 열과 유체의 관계잖아. 그죠? 열과 유체의 관계인데 열과 유체의 관계는 뭘로 정리를 할까? 에너지라고. 아까 말했듯이 F는 그 W는 FL이죠. 그러면 열유체도요. 해석할 때 기계공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저 힘 곱하기 거리, 힘 있죠. 에너지. 에너지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F는 MA 하고 거기다가 F에다 힘을 곱하면 에너지가 된다.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결국은 그 유체 해석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유체가 변하잖아.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어떤 건 뭐 뭡니까 이거 갑자기 생각이 와류. 실례합니다. 스팸이 자꾸 오네. 예. 그 와류,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 나도 갑자기 생각난다. 이게 그렇다니까. 나도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그쪽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스냅스가 이건 뭡니까 이게 뉴런과 뉴런을 연기를 스냅스가 느슨해진 거야.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통과가 돼야지 답이 나오는데 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그 가정하에서 그 현상을 요때는 요렇게 해석이 되다가 요때는 요렇게 식이 변했을 뿐 에너지는 같다. 그런 게 하나의 연료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까 그 PV는 MRT 그게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그런 어떤 관을 가지고 그걸 보면요. 이게 내 거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PV는 MRT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이게 내 거가 안 돼. 이게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기반한 어떤 유도된 공식이다. 그 정도만 알 뿐이 이게 내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구동 전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에너지를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힘을 만들어내는 부위라면 이번에는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구동 전달부라고 하는데 구동 전달부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속이나 가속을 하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자동차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동호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 볼게요. 에너지가 아까 에너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토크에다가 회전을 곱하면 에너지죠. 모든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면 이 토크는 어떻게 되죠? 힘 곱하기 반지름에 회전되는 거지. 맞아요? 자, 볼게요. 이 토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힘이고 맞아요? 그리고 요 힘에다가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요까지 올 때 이 거리가 뭐죠? 요 거리가 L이라고 하면 L은 R 세타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R 세타는 L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요 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힘, 여기서도 힘, 여기서도 힘, 접선 방향으로 힘이 생기잖아. 그죠? 이 F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요 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요 거리 부채 원주만큼 거리가 돌아가지 않나요? 저 요게 L이.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T1 세타 1은 T2 세타 2는 T3 세타 3 현상이 다를 뿐이지 다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모타가 각속도가 모타가 DC 모타가 예를 들어 6000rpm이다. 여기가 6000 rpm이고 했을 때 힘이 1 뉴턴 메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자 여기 6000 rpm이 어떤 의미일까? 6000 rpm 분당 회전수죠. 그러면 분당 회전수라는 거는 RPS 분당 초당 회전수 이게 뭐냐면 로테이셔널 per second거든요. 그러면 여기 60을 나눠주면 100 RPS라고 볼 수 있죠. 초당 100번이 이렇게 막 도는 거야. 도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그 로봇을 설계할 때 이게 모터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 파워를 넣으면 초당 막 100바퀴를 돌면 이 사람 팔이 아니고 프로펠러죠. 그런데 이거를 로봇 팔로서 역할을 하려면 초당 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하나 이 정도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초당 RPS 한 바퀴 돌게 하겠다. 그랬을 때 어때요? RPM은 60 RPM이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토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토크가 100 뉴턴 메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동 전달할 때 모타는 이쪽에 해당이 돼. 모타는 6000 rpm이라는 형태의 그리고 1뉴턴 메타의 그 힘을 가지고 1뉴턴 메타의 토크를 가지고 6000 rpm을 그냥 초당 60회를 도는 그런 모타였는데 이거를 구동 전달부를 통해서 외부에 놓을 때는 1rps 즉 60rpm으로 해서 100뉴턴의 힘을 가지고 100뉴턴이 얼마죠? 100뉴턴이 10kg Fm잖아요. 10kg 정도의 무게를 로봇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을 시키는 데는 구동 전달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감속기라는 게 있고 회전 감속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동 전달부는 결국은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외부에 전달을 하는데 필요한 건데 그 근본적으로 그런 가감속을 통해서 힘의 토크를 조절해주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RPM이 만약에 3000 RPM이다 아니면 1000 RPM이다 그런데 바퀴는 만약에 1000 RPM이면 60을 나눠주면 초당 30바퀴를 돌잖아. 근데 바퀴가 30바퀴 돌면 엄청 빠를 거잖아요. 근데 힘은 별로 없어. 그러면 자동차로 한번 볼게요. 자동차 엔진이 기본
회준수가 한 2000rpm 되잖아요. 그죠? 2000rpm. 2000rpm에서 만약에 2000rpm이면 초당으로 하면은 얼마죠? 638. 638. 한 333 RPS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몇 마력이라 했죠? 차가 낼 수 있는 파워 100마력 100마력이 아까 했을 때 몇 뉴턴 퍼 750 그죠? 750 뉴턴 어떻게 되죠? 750 뉴턴이 1마력이죠. 그러면 750 뉴턴이 1마력이니까 곱하기 100이야. 이게 750 뉴턴이라는 게 자, 이게 맞나? 750 뉴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차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기 무게가 있는데 이게 75kg F를 끌어올릴 때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동차의 토크는 잘 몰라. 토크는 잘 모르고 이게요. 자, 여하튼 이 333 RPS라는 이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 이 바퀴를 실제적으로 이 파이가 만약에 1m짜리다 바퀴가 1m짜리면 여기에 3.14를 곱하면 이 둘레가 어떻게 되죠? 이 둘레가 3.14m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142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초당 몇 바퀴를 돌아야지 그 100km 정도 되느냐? 100km가 뭐죠? 100km per hour인데, 자, 100km는 이렇게 되죠. 10만 m고, 이 h는 초로 하면은 3600초잖아요. 이렇게 돼. 그러면 짝짝하고, 36을 40으로 만약에 하면은 없애주고 4, 4, 25 초당 25m per sec로 가는 게 100km예요. 그러면 3m 만약에 바퀴가 한 1m 정도 되는 이런 큰 바퀴라면 어때요? 너무 큰가? 그 승용차로 하면 0.5m 정도 다이아메트라고 하면 실제로 3.14 곱하면 여기에 한 1.72m 정도 되는 거야. 이 둘레가. 그럼 1.72를 몇 바퀴 초당 돌려야지 25m를 가는가? 그러니까 초당 요걸 그냥 about로 2로 잡읍시다. 2로 잡으면 2m라면 한 초당 12.5바퀴를 RPS를 돌렸을 때 100km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00rpm이 333 RP 초당 맞아요? 2000rpm이면 33 RPS 33 초당 33바퀴를 왜 도는 정도의 엄청 빠른 회전수를 12.5 RPS로 하려면 거의 뭐 한
3배 정도 감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도 12.5 RPS일 때 이 토크 3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저속으로 했을 때 힘은 3배로 좋아지는 거야. 엔진에서 나올 때의 그 토크보다는 바퀴에서 굴리는 토크가 3배로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충 제가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구동 전달부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잠 많이 올 겁니다. 잠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동 전달부는 나사 기어, 벨트 분리, 체인 스프로켓, 링커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볼 나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볼 스크류 방식은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하모닉 드라이브나 사이클로이드 RV 감속기를 이거는 전부 고유명사입니다. 우리가 그 퐁퐁 뭐 이러면 세제 이름 중에 퐁퐁하면 그게 세제라는 걸 대표하듯이 이런 회사들이 30년, 40년 전부터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특허를 내가지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하모닉 드라이브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디서 만들 수 없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샀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에 뭐 100만 원씩이래. 150. 로봇팔에 들어가는 게 대체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사이클로이드, RV는 전부 다 고유명사다. 그 회사 제품인데 전부 회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는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회전을 회전으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감속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이렇게 유성치차 감속기들 보면 회전을 회전으로 해가지고 감속을 시켜주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그 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어때요? 벨트 풀리 타입으로 걸려 있고 여기에 모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타가 돌아가면 이제 이게 돌아가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에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 근데 여기다가 문이 있어. 문이 두 짝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하나는 여기 걸고 하나는 여기 걸면 돌리면 만약에 우측으로 돌리면 이렇게 닫혀요. 그러다가 이 반대로 돌리면 이것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도 가기 때문에 문이 열려요. 이해가 돼요? 이런 벨트 풀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풀리잖아. 이게 풀리고 이게 벨트잖아. 이게 벨트고. 그래서 이 벨트와 풀리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을 직선으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문들 있잖아. 그게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나 써가지고 문이 이렇게 탁 열리고 탁 닫히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퍼 기어, 뭐 이런 게 베벨 기어 이런 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그 볼 스크류를 보면 볼 스크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사산이 이렇게 있고 스크류 너트가 있어요. 이건 뭐죠?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볼 스크류 내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볼 스크류 축이 있고 그다음 스크류 너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압을 준다는 거는 이 볼 스크류 너트와 볼 스크류 사이에 볼을 넣는데 볼을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빡빡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게 안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 위치 정밀도하고 상대 위치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위치 정밀도는 볼 스크류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피치가 절대적으로 2mm면 2mm를 정확하게 가야 돼. 그런데 상대 위치 정밀도는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거는 유격이 없으면 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NC 가공기나 아니면 우리 그 머시닝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볼 스크류는 그 가공되는 제품들이 한 바퀴 돌렸을 때 피치가 2mm 가면은 정확하게 2mm를 가야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선반 가공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가가 어디는 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파지는 대상들이
정밀하게 2mm면 정확하게 2mm가 이렇게 파줘야 되잖아. 그지? 그때는 어때요? 위치 정밀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볼 스크류가 굉장히 정밀한 등급의 걸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검사 장비 이런 거는 어때요? 위치만 정확하게 그냥 무조건 그 위치만 오면 돼. 예를 들어 이송 장비 같으면 그 반도체 이송 장비나 아니면은 LCD 이송 장비 검사 장비들은 여기 있는 데 가가지고 뭘 잡아와가지고 다시 여기 딱 와가지고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뭐 보든지 레이저로 뭐 이런 걸 각인을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치를 잡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온 걸 그대로 잡아 이렇게 딱 하면 그 위치만 딱 오면 돼요. 그때는 피치는 의미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절대 위치 정밀도가 필요할 때는 그걸 써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제품들이 8, 90%는 이 볼스크류의 피치 간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상대적으로 유격 없이 정확하게 왔다가 갔다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밀한 볼스크류를 쓰면은 가격이 10배 비싸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만들 걸 200만 원에 만드는 거야. 판단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술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볼스크류 하나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200만 원짜리 쓸 거를 20만 원짜리 써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는 원가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뭐죠? 무조건 좋은 것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볼스크류가 목적에 맞는 어떤 걸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스크류 방식이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볼스크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압 방식이 자, 요 사이에다가 고무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볼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줘. 이 판과 판 사이를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되죠? 볼은 오버사이즈가 아니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팍 밀어주니까 빡빡하게 이렇게 요거는 요쪽을 밀어주니까 여기로 이렇게 발력이 이렇게 식으로 생기고 요거는 밖으로 미니까 이런 식으로 발력이 생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건 옵셋 방식은 요 중간에 고무판이 있는 거를 아예 그냥 시프트를 좀 시킨 거예요. 시프트를 시키니까 볼은 오버사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 중간에 요 피치를 요선 중간에 요 피치보다 요걸 더 크게 해버린 거야. 그걸 옵셋 예압 방식이라고 하고 이건 뭐죠? 아예 중간에다가 고무 대신 아예 그냥 스프링을 쏴가지고 요 양쪽을 밀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볼을 큰 걸 써버려가지고 빡빡하게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볼 스크류 하나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업 가면 이런 거 누가 설명해 줍니까?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설계하라고 해. 그러면은 볼 스크류 이거를 정밀, 위치 정밀도에 맞는 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복 정밀도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건지 그것도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또 이 볼 스크류 너트를 어떤 예압 방식을 어떤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 스크류 선정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감속기 중에 이제 유성 치장을 회전으로 만드는데 요런 식으로 뭐 이건 뭐 많이 알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죠? 아무리 치형을 아주 정밀하게 예쁘게 깎아도 이게 1단에서는 이게 조금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긴 1단, 2단, 3단으로 올라갈수록 그 백레이스가 누적이 돼가지고 끄떡끄떡끄떡 해요. 그럼 이거 끄떡끄떡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더 들여가지고 더 정밀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감속기 하나도 어때요? 이게 막 그 감속기 그 백렛이 없는 감속기를 난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특성을 알아야 돼. 이런 형태의 감속기는 그냥 그 유격이래 끄떡끄떡한 게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동력만 전달되면 되는 거. 그런 건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근데 로봇팔을 만약에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럼 끄떡끄떡끄떡끄떡끄떡끄떡 이렇게 되는 거야. 내릴 때 끄떡끄떡끄떡끄떡 그 히아브 하나라는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 히아브 하나 들어봤어요? 기중기 있죠, 기중기.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그 불자동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 태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 자세히 보면 끝에 보면요. 끄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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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그러냐면 이런 유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요. 유압으로 해. 유압으로. 유압으로 해서 유압으로 하면 어때요? 백래시가 없거든. 그 대신 좀 위치 정밀도가 떨어지지. 유압은 유압이 말 유체 역학에서 나온 유압하고 같은 거예요. 물 형태의 어떤 리퀴드를 가지고 압을 가지고 뭐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지고 유압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기름은 물보다는 안정적이고 그 안에 그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베이퍼락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낫다. 그래도 그게 쿠셔니 있어가 계속 이렇게 덜덜덜덜덜.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이런 걸 써요. 이거는 여러 단을 없애버리고 1단에서 100대 1의 감속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를 썼는데 이게 하나에 한 100만 원에서 15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가지고 휴보 로봇 8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이렉트로 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 여기에 보면 202개의 치형이요. 아주 미세하게 정말 그 서브 밀리미터 단위로 치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 알루미늄 캔 같은 데 이렇게 치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이게 200개, 요 안에 게 202개. 그래서 이게 싹 들어가고 요게 요 양쪽을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체형을 어때요? 밀착을 시켜줘. 요 안에서 여기 플렉시블 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밀착을 시켜주면 여기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따라 돌아가. 그러면 어때?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여기에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서 타원형이 돼가 밀어주니까 한 바퀴 돌면은 어때요? 이게 100번 돌면은 여기 다 맞춰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한 바퀴를 전체 아웃풋은 돌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영상을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족을 썼을 때는 1단에서 감속이 100대 1이 일어나고 그래 이게 워낙 그 치형이 정밀하기 때문에 끄떡이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이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솔루션이. 로봇에서는. 초정밀 로봇 8. 로봇 8은 무조건 이걸 써요. 반도체, 장비, 웨이퍼 이렇게 탁 들어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선 감속기 쓰면 어떻게 돼요? 껐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저걸 쓰면, 슉, 슉, 슉.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감속기 하나도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는 꼭 기억해 두시라. 그리고 이게 이제 특허가 풀렸어요. 재작년부터 풀려가 한국에서도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잘 못 만들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뭘 하냐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요 시간에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예,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공강이라고? 아니지.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5월 15일 날 삼성 채용 박람회라는 게 있고, 5월 15일 날 박람회 때 제출할 이력서를 언제 만드냐면, 5월 7일 날, 다음 주에 제가 주도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정, 코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메일로 받지 않았어요? 이력서 만들라는 거. 어디에 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걸 아마 학과 사무실에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밴드에도 올릴 텐데 제 메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력서 만든 거 있죠. 한 부씩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일단은 미리 수정을 할 수 있는 건 좀 해가지고 수요일 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떠나가지고 기분 좋은 사진을 만들어야 돼요. 보면 웬만하면 좀 배경이 파랗고 넥타이도 파랗고 웃는 것도 파랗게 웃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내가 보면 인상이 밝은가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인상 좋네. 그거예요. 뭐냐면 그냥 편하게 찍은 사진들 있잖아. 이렇게 환하게 웃은 거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잘생긴 사진은 필요 없어요. 잘생겼다는 거는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니까 내가 좀 기분 좋게 전달해 줄, 이 채도나 명도도 어두운 사진 말고 좀 색 보정을 해가 좀 환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사진 찍으면 색 보정하는 거 있잖아. 색을 보정해 환하게 이미지를 줘야 돼. 자, 그리고 그날 그 사진을 이제 제가 보내준 사람 중에 도저히 이 이력서의 사진으로는 안 통할 것 같다 이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사진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날 즉석에서 좀 찍어 드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하나씩 찍을 수도 있어요. 시간 되면. 예.